서울대를 질투한 김일성이 자신의 독재를 위해 만든 김일성 종합대학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의 서울대라고 불리는 김일성 종합대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학의 탄생은 1946년 10월 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즉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지 1년 만에 만들어진 대학이었는데요. 당시 북한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김일성의 이름을 딴 대학을 만든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먼저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이 남한의 서울대를 의식한 데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남한에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반도를 대표하는 최고의 종합대학, 바로 서울대학교가 있었지만 북한에는 종합대학은커녕 전문학교만 달랑 몇 개 있을 뿐이었는데요. 38선을 경계로 분단되자마자 남한에 대한 경쟁심이 불타올랐던 북한은 38선 이북을 대표할 수 있는 자신들만의 종합대학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이러한 분위기 아래 38선 이북에서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하던 평양에 서울대 못지않은 거대한 종합대학을 세워 그 체면을 세우자는 여론이 급증했고 김일성 또한 이 여론에 동조하며 자신의 이름을 딴 대학을 수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편 이 당시 김일성의 마음속에는 단순히 평양에 종합대학을 세우겠다는 의도를 넘어서 그 이상의 것을 이루겠다는 야망이 있었는데요. 그 속내가 바로 김일성 종합대학이 세워진 두 번째 이유, 바로 미래의 북한을 이끌어갈 민족 간부를 대대적으로 양성하자는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소련군의 지원 아래 사회주의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춰가긴 했지만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고 특히나 북한 지도부 안에서 김일성의 위치 또한 불안정했죠. 이러한 상황에서 김일성은 자신의 최측근만 믿고 있다가는 언젠가 권력 투쟁에서 밀릴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했고 심지어 그 전에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걱정에 휩싸였습니다. 이런 김일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딴 대학에서 사회주의 사상을 교육받은 고급 인재들이 당에 충성스러운 간부가 되어 자신의 수족처럼 애써준다면 더할 나위가 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즉 김일성은 겉으로는 인민들을 위한 교육기관을 설립한다는 말로 여론을 주도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기 위해서 평양에 거대한 종합대학을 수립하려는 것이었죠. 따라서 김일성은 먼 미래를 보고 자신의 권력 기반이 될 사람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신입생의 약 절반에게 전액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북한 전역에서 최고의 인재들을 모으기 위해 온갖 애를 썼죠. 이 당시 김일성 종합대학의 신입생 경쟁률은 약 10대 1을 넘을 정도로 정말 치열했는데요. 대학 측에서도 모든 지원자의 출신 성분과 정치 성향을 검증하며 신입생 모집에 심혈을 기울였죠. 하지만 워낙에 급하게 학교를 만들다 보니 말만 종합대학이지 실제로는 다른 학교로 쓰던 건물을 빌려 급하게 수업을 진행하는 등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능력 있는 교수들을 초빙하는 것이었죠. 안 그래도 제대로 된 대학이 없던 북한에서 애초에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은 매우 드물었고 그마저도 분단이 되자마자 서둘러 남한으로 이주했으니 말입니다. 결국 북한은 이들에게 각종 현물 자산이나 당에서의 고위직책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한 끝에 조금씩이나마 김일성 종합대학에 불러올 수 있었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교원이 모자라자 일부는 아예 남한에서 납치해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김일성의 각별한 관심 아래 겨우 조직된 김일성 종합대학은 1948년이 되어서야 통합된 캠퍼스 부지를 확보하며 나름대로 잘 운영되는 듯 했지만 한국전쟁으로 평양이 불바다가 되자 완전히 초토화가 되었는데요. 그런데도 김일성은 전선으로 차출된 모든 대학생과 교원을 데려오는 등 자신의 이름을 내건 대학의 재건을 위해 각종 특별 대우를 주저하지 않았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 다시 한번 평양에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하며 김일성 종합대학의 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김일성이 시간 날 때마다 이곳에 와서 현지 지도를 한 것은 물론이고 1960년에는 김일성의 아들인 김정일 역시 이 대학에 입학하며 김일성 종합대학의 정치적인 권위는 갈수록 높아졌죠. 한편 4년 동안 김일성 종합대학에 다니며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김정일이 1970년대 이후가 되어 본격적으로 김일성의 후계자가 되자 김일성 종합대학의 위상은 더욱 올라갔습니다. 당시 후계자 계승 구도를 두고 암투를 벌이던 김정일이 본인을 지지해줄 최측근 세력으로 대학 시절을 함께 보낸 동기나 후배들을 전격 발탁했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이 세운 학교 출신의 유능한 엘리트당 간부들이 힘을 모아 자기 아들을 지지해준다고 하니 창립자인 김일성 입장에서도 굳이 이들을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국 김일성이 점점 나이가 들어 노쇠해지는 동시에 김정일이 서서히 득세하자 그 최측근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의 당 간부들은 엄청난 출세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죠. 시간이 흘러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북한의 최고 권력자가 된 1994년으로부터 딱 1년이 지난 1995년에는 당정 부부장급, 다시 말해서 한국으로 치면 차관급 이상의 고위 간부 중 무려 70% 이상이 김일성 종합대학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처럼 출신 대학의 인맥 효과를 가장 톡톡히 본 김정일도 정작 김정은을 비롯한 자기 자식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에 보내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김일성 종합대학만의 극도로 폐쇄적인 교육에서 찾습니다. 즉
김정일조차도 자신이 받은 교육의 문제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십 년 뒤 자신의 뒤를 이어 북한을 통치할 자식들은 오히려 해외에서 더 개방적인 선진교육을 받게 한 것이죠. 그래야만 더 나은 안목을 가지고 급변하는 국세정세 속에서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육은 대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까요? 먼저 그 입학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은 신입생을 모집할 때 크게 4가지 측면을 반영하는데요. 그 네 분야는 출신 성분과 정치조직 생활평점, 그리고 예비고사 점수와 본고사 점수라고 합니다.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내신과 생활기록부는 물론이고 수능 점수와 대학별 본고사 점수에다가 부모, 조부모의 생애까지 낱낱이 살펴본다는 것이죠. 또한 학교장이나 출신 지역의 인민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작성한 추천서가 없으면 아예 지원조차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 중 누구 한 명이라도 반동분자로 낙인 찍히면 아무리 성적이 높아도 절대로 김일성 종합대학에 갈 수 없다는 말인데요. 애초에 이 학교의 창립 목적 자체가 당에 가장 충성스러운 고급 엘리트를 양성하는 것이니 어찌 보면 그럴듯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입학 과정이 극도로 엄격하고 치열하지만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증 하나만 있으면 당내에서 출세가 어느 정도 보장되기 때문에 입학을 위해서 몰래 사교육을 받는 건 당연하고 심지어 뇌물을 건네는 경우도 많다고 하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인생을 바쳐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겨우 입학해도 캠퍼스의 낭만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신입생의 절반 가까이가 6년 이상의 군 생활을 마치고 그 경력을 통해 가산점을 받고 온 제대 군인이기 때문이죠. 이미 뼛속까지 군인이 된 이들이 학교 문화를 주도하는 것 외에도 김일성 종합대학은 학사제도 자체가 사관학교에 더 가깝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은 기숙사에 사는데 이들은 학교 규칙에 따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단체로 식사를 하며 체력 단련은 물론 교복을 입고 점호까지 받으니 말이죠. 심지어 학부는 연대, 학과는 대대, 학번은 중대, 학급은 소대로 구성될 정도로 이들은 하루하루를 군생활 하듯이 보냅니다. 게다가 수업 시간에도 예외는 없죠. 김일성 종합대학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정해준 시간표를 그대로 따라야 하고 수업 시간에 자신이 앉을 좌석마저 사전에 모두 정해집니다. 수업 때 조금이라도 태만한 모습을 보일 시 교수에게 그대로 지적을 받고 그 내용이 기록되는 일은 다반사죠. 심지어 일주일 동안 들어야 하는 수업 시수는 약 40시간에 달했는데요. 대부분 일주일 동안 20시간 정도로 수업을 듣는 한국의 대학생들과 비교하면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 건지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또 김일성 종합대학의 학생들은 각자 전공이 다를지라도 다음의 수업은 모두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데요. 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면 조선노동당 투쟁사 280시간, 세계노동당사 140시간, 마르크스 레닌주의 철학 200시간, 정치경제학 110시간, 그리고 군사학 1200시간입니다. 즉 사상교육만 수백 시간을 듣고 6개월 동안 군사훈련까지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대학을 다니는 건지 군생활을 하는 것인지 살짝 헷갈릴 정도인데요.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몇 년간 열심히 공부하는 환경이니 적어도 학술적인 성과만큼은 잘 나올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해외 논문을 자유롭게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사상의 자유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북한에서는 아무리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미국 같은 선진국들의 논문을 대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들이 해외의 최신 자료를 몰래 알게 되더라도 자신의 연구에 그 내용을 표시했다간 당에서 확인하는 즉시 목숨이 위태로워지기 때문에 김일성 종합대학이 발표하는 논문의 수준은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이 없죠. 그래서 학생들은 계속해서 북한 내부의 수준 낮은 자료만 접하게 되고 학문의 발전이 정체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술적인 측면에서 봐도 문제가 심각해 보이는 김일성 종합대학이지만 단 두 분야에서는 김책 공업종합대학과 함께 압도적인 기량을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사이버 보안과 핵 에너지 관련 분야입니다. 아마 듣자마자 감이 오셨을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두 분야는 비대칭 전력의 모든 것을 건 북한이 가장 신경 써서 육성해야 할 분야, 즉 사이버전과 핵전쟁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이죠. 어차피 대학의 목적 자체가 학자나 고급 기술자가 아니라 당 간부 양성이니 다른 분야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사이버전과 핵전쟁만큼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처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과학부와 에너지과학부에 다니는 학생들은 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미국이나 러시아 논문을 자유롭게 마음껏 볼 수 있는 특혜를 누리죠. 물론 그마저도 사전에 검열된 자료이긴 합니다만 이것만 봐도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러한 북한과 대치하는 한국은 그와 반대로 학술활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지만 비대칭 전력면에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죠.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기로 하며 이번 영상 마치고자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스토리였습니다.